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파월 의장의 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ETF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시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관세가 없다면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나는 내리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리츠 쪽도 생각보다 폼이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 부분의 불확실성만 좀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봐야지 아는 거니까 연준의 대응은 항상 선제 대응보다는 후발적 대응이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신중하게 배워 나가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갈수록 금리 인하 부분이 조금은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미치는 정도의 파장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연준이 내릴 수 있을 만한 제한폭은 올해에서 많이 봐야 0.25 한 번 내리는 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두 번 내리면 그래도 시장 부분이 이제 생각하는 형태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국채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니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를 봐야 되냐면 채권에 따른 변동성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채권이 생각보다 안정화가 좀 되어야 시장은 또 올라가고요. 너무 금리가 빨리 내려간다고 해서 결코 좋지 않는 건 채권의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지수가 오히려 더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금이 대부분 단기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권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추이가 너무 커지는 건 코인 시장에게도 별로 좋지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게도 좋지 않는 건 지수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가 훼손이 되는 가격의 프라이스가 많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점은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인하는 너무 이런 것이냐 말할 수 없다. 지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거죠. 왜냐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요건이 아니고 취합해서 결정을 내가 발표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결정 사항이 별로 없고 그냥 서로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부분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또 맞고요. 그리고 FOMC 대부분 위원이 올해 후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내리는 것이 이제 적절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점도 좀 참고 데이터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라가르드도 지표에 달려져 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건 다 알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투자자들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 순기능이 금리를 내렸을 때 역기능도 같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면서 우리도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는 이제 순탄대로 아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XRP, 도지, 에이다, 폴카다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퍼센티지가 90% 정도가 다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확률이 매우 높고요. SEC 쪽에서도 이제 대부분 ETF 통과 부분의 순례를 좀 더 단순화시키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 부분을 좀 더 까다롭게 보지 않고 ETF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ETF 쪽으로 유도를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체계가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SEC 입장에서도 초반에 좀 빡세게 상품을 볼 필요성은 있지만
기본 툴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거래하는 게 주식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니까 보호책이나 감시책이나 그 다음에 이 자산이 어디에서 자금이 들어왔는지 다 확인하기가 솔직히 크립토에서 머무는 것 대비보다는 월등하게 모니터링이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크립토 유튜버 분들은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너무 풀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면까지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 가능한 솔라나 현물이 ETF 7월 3일 부분이 출범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반쪽짜리다,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파생도 또 하나의 크립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참고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맞다 아니다를 내 기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장에 미치는 강도와 그 시장에 미치는 강도 부분에 이 상품이 미치는 영향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 연결성이 있냐, 이 정도까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도 크립토 부분의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스테이킹 부분 추이는 말이 많지만 상품이 이제 제대로 나와주고 상품 설명서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 봐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정도인 거지,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됐던 부분으로 왈가왈부 해봐야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상장이 된다라고 해도 상품이 고정 픽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매번 수정이 돼서 업데이트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운용사 입장에서도 다 장사꾼 애들이다 보니까 좀 팔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순자산 가치 부분도 증대가 되면서 수수료 수익 부분이 일정 정도 쌓이는 정도가 흘러가야지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장사를 잘 안 하겠죠. 이런 점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12만에서 15만 달러 계속 상승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좋은 불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최고 지점이 113에서 115달러까지 끌어올리면서 포모를 가속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부터는 CME 갭을 채우면서 약세장으로 좀 흘러갈 확률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이 박스권에서 곧바로 이제 내려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이 시장에서 횡보 구간이 거친 이제 7, 8, 9 부분 3분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힘은 좀 빠지겠지만 어느 정도 7월달은 좀 유의미 있게 약간씩은 좀 좋은 방향으로 비트코인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못해도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의 폼은 좀 올라와야 8, 9월달 부분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조정 없이,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판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비트코인 120K 정도까지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코인 환경을 좀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알트코인의 거의 이제 역사적 반등 시기가 가장 컸던 주기 패턴을 보게 되면 언제 좀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냐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거래량이 거의 최저점 때까지, 그리고 가격이 최하점 때까지 많이 빠졌을 때 거의 그 시점 이후로 좀 많이 올라가는 패턴이 많이 나왔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 과거에 한 템포 조금이라도 튀겨주었던 그런 알트코인들의 기반과 기준으로 좀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이때까지 안 올랐던 애가 좀 올라가는 폼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이 이제 마지막 포모 현상으로 좀 올라가다가 마무리가 되거나 또는 이제 과거에 밈이 좀 많이 죽었던 뭐 트럼프 애들이 갑자기 이제 힘을 좀 잃고 올라가는 패턴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일정 부분 이제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는 형태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연말 가서 한 번 더 또 그때 나왔던 이슈 부분도 또 정리를 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첫 번째 이유로는 통화정책 부분의 금리 인하의 가속도가 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내려봐야 이 정도 범주 밖에 못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히려 아쉽고 그 다음에 여전히 부채 부분에 미국의 부채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해결을 해서 채권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연 조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만 방향성이 좀 잘 잡히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애매하게 또 갈 수가 있는 형태가 있다라는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상위 100대 기업이 여전히 85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누군가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의 파생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낫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파생 부분을 왜 가져가야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이자 지급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품을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이걸 가져가는 형태로 해서 가져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물렸을 때 순환 패턴으로 물타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순환 패턴을 만들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그만큼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방치를 안 하니까 그때마다 내가 전략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되냐면 대부분 관리가 안 돼 버리니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이제 지극한 극단적인 예시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체계적인 계획을 그나마 세워야 그래도 그렇게 좀 따라가는 추이인데 초반에 계획을 빡세게 세우던지 아니면 초반 계획을 되게 러프하게 잡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잘 안 한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순환 패턴 돌리기를 해 놓는다고 하면 멘탈도 좀 괜찮아지고요. 그 다음에 순환 패턴으로 또 투자하셔도 나쁠 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더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지만 이더리움도 이제 그 라운드 힐에서는 제시했던 부분으로 하는데 라운드 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더 스테이킹 부분을 여러 가지 담보로 설정을 해놓고 어떤 알트코인에다가 박아서 어떻게 손실 비중을 좀 낮추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최소한의 운영 경험치 스킬을 좀 업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을 타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도 이 배당금 가지고 다 낮추는 게 아니고 절반은 이 가격이 내려가는 정도 부분에서 평단을 낮추는 용도로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용도로 쓰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든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크립토 부분도 이제 7, 8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서 계속해서 더 적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장기로 투자를 하든 또 시즌이 도래를 했었을 때 자금난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요. 자금난으로 또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타이밍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순환 패턴을 하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업비트가 네이버페이와 뭐 제휴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핵심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뭐 스테이블코인 뭐 등록 허가제하고 금융권 은행 쪽에서 뭐 기업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쪽에서 막 라이센스 등록 신청 막 하고 막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의미가 없는 게, 업비트나 빗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집니다. 근데 나머지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카드사 빼놓고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좀 오늘 말이 길어지지만, 그 카드사 쪽에 있는 리서치 보고서가 나온 게 한 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만약에 아직 규제 부분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좀 반발심이 워낙 크다 보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 발행량을 단계별로 늘려가는 형태로 하는 게 맞고, 그것도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특정 섹터에 있는 업종만 좀 풀어줘가지고 발행을 해서 단계별로 좀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본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져갔던 형태는 이제 중국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CBDC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모델링으로 하는 게 전 적절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확인하기가 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을 때 제어하기에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클도 이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거 주가의 변동성 추이도 커질 것 같다 보니까 연방정부 감독 아래에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커버리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